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딸 하나와 아들 하나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 산 지도 이제는 10년도 훨씬 넘었네요. 결혼식을 올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나중에는 결혼한다고 하겠죠. 벌써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른가요? 저는 다른 것에는 별로 욕심이 없는데 자식들 교육에는 참 욕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된 사연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이 다들 그렇듯 마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괜찮았어요. 참을만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너무 서러웠던 것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었어요. 대학에 갈 수 없어서 못 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무척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전교 3등 밖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붙었지만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대학에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고요.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는데 너는 우리 집 살림을 거덜낼 작정이냐? 대학 가면 더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는 동안 네 동생들은 손가락이나 쪽쪽 빨고 있으라고? 그리고 여자가 좋은 직장 취직하면 뭐해? 시집가면 어차피 남의 집 식구인 것을. 절대 안 된다. 대학은 무슨. 결국 마지막 날까지 등록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운 건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럽게 말이죠. 딱 그거 하나가 사무치게 서러웠고 또 후회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에 사무쳐 있을 만큼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이들의 교육에 진심이에요. 뭐 누군가는 이걸 보고 자신이 못 배운 걸 자식들에게 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이 많게도 아이들이 말을 정말 잘 들어요. 그리고 착하고요. 엄마가 공부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곧 자라고 또 잘합니다. 비싼 사교육 한번 시키지 않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다 무슨 과외를 받느냐 궁금해할 만큼 말이죠. 그리고 저 자체도 공부에 대한 열망 같은 게 아직 있어서 딱히 목표는 없지만 늘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나 일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정말로 곧 잘합니다. 어지간히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더 잘할 자신도 있고요. 사실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기 위해 더더욱 열심히 하는 거기도 해요. 저희 남편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남편의 아내가 고졸인 건 뭐 남편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괜찮지 않아서 말이죠. 이쯤 되면 제 조건으로 어떻게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고졸이라 취직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 취직하라고 했지만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의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졸이라도 일을 잘하면 언젠가는 정규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그때는 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 작은 중소기업에서조차 학벌이 주는 힘은 절대적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척척 승진이 되고 정규직이 되었지만 저는 절대 될 수 없었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유리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두꺼웠어요. 깰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든 날 저는 술을 마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누워 계시면 안 돼요. 남편이 취해서 길거리에서 자는 저를 보고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나 험한 일이라도 당할까봐 경찰들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던 게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꽤 드라마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쁘신 분이 혼자 누워있으면 분명히 나쁜 마음 먹은 놈들이 나올 테니까.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귀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를 많이 좋아해 줬어요. 제가 늘 과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말이죠. 하지만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남편을 옆에 두고서도 저는 단 한 번도 남편과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그 신분 차이가 났으니까요. 남편의 집안은 저희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대학을 나오시고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었고 시어머니도 그 시절에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남편이 청혼했을 때 나를 놀리는 거로 생각했어요. 진심이라는 것을 머지않아 알게 되었지만요. 너무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것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크게 반대하셨었거든요. 뭐 지금 생각해도 그때 시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시어머니라도 저 같은 며느리 싫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처럼 이렇게 바르게 잘 자란 아들이면 더더욱 말이죠. 생각해보니 저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참 많이 겪었네요. 시어머니에게 남편과 헤어지라고 돈 봉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새삼스럽네요. 나는 그쪽 같은 며느리를 볼 거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요. 욕을 내뱉는 것보다 그렇게 존댓말을 하면서 거리를 두려는 그 모습이 그때는 더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한번 헤어지기는 했습니다. 저렇게 나를 싫어하는 분과 어떻게 가족이 될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나는 내 자식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며칠을 술로 지새우며 회사에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러다가 아들 죽는 꼴 보게 될 것 같아서 찾아오셨다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디 가서 며느리를 며느리라 자랑도 못하고 내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다. 제가 더 잘할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한참 모자란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며느리 노릇을 했고요. 제사나 시어머니의 생신날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상을 차리고 또 시어머니의 입맛을 분석해서 반찬도 해다 날랐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힘든데 뭐 그렇게 하냐 했지만 저는 정말로 시어머니의 인정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도 점점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셨었는데 이 말은 아마 평생 기억이 날 것 같네요. 고생했고 수고했다. 이거는 내가 고마워서 주는 거니 받아라.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날 남편에게 그 돈 봉투를 보여주면서 진짜 엄청나게 자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웃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가지면서 또 한 번 사이가 개선되었습니다. 뭐 막 사이가 엄청나게 좋은 고부간이다. 이런 말은 물론 지금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은 눈으로 보시고 어디 가서 저를 부끄러워하신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못했는데 너는 참 대단하다 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제 결혼 생활은 좋았습니다. 뭐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 없는 날들이 더 길었고 행복했어요.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아마 계속 그랬을 겁니다. 네. 나름대로 평탄함을 찾아가는 제 결혼 생활에 재를 뿌리기 시작한 인물이 나타났거든요. 저도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손아래 동서입니다. 네, 도련님의 아내 말이죠. 첫 번째 인사로 온 날부터 예사롭지 않기는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워낙 힘든 일이다 보니 좋은 대학을 나오면 사람이 견문이 넓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약간 뭐랄까? 덜 배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뭐 대충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말들이 지금 생각나는 것만 그 정도네요. 당시 동서가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말을 일부러 한 건 아닙니다.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걸 처음 알게 되었던 날이 생각나네요.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었어요. 동서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댁 어르신의 생일이라 힘을 많이 준 것 같았습니다. 뭐 외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신발인지 뭔지를 사와서는 이거 엄청나게 편하고 비싼 거라면서 생색을 엄청나게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선물 따로 준비 안 하셨어요?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준비했지. 그게 뭔데요? 아버님 생일상. 시아버지가 제가 하는 요리들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생일 선물은 늘 생일상으로 받으셨거든요. 물론 남편이 용돈을 조금 따로 드리기도 했지만 제 생일상을 정말로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늘 감사했고요. 그런 제 대답에 동서가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요리가 형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솔직히 약간 무시하는 말투가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또 신경 쓰다 보면 제가 더더욱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나는 요리를 제일 잘하지. 형님, 요리 관련 학교 나오셨어요? 동서는 정말로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였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말이죠.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사람이기는 했어요. 나 대학 안 나왔는데? 정말 동서가 모르나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른다고 해도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부끄러워하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된다 생각했었거든요. 뭐 물론 공부를 더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서러움은 있었지만 그건 그거고 그게 막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네? 대학을 안 나오셨다고요? 어찌나 소리를 크게 질렀던지 온 집안의 식구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엌으로 왔을 정도라니까요. 뭐 그것만 봐도 동서는 그때는 정말 몰라서 놀랐던 것 같기는 해요. 집안 형편이 안 돼서 못 갔어. 와, 요즘 같은 세상에도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저 정말 처음 봐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처음 봐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참 예의 없고 철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도련님이 동서를 눈치 주며 끌고 나갔을 정도니까요. 시어머니도 한마디 했고요. 애가 너무 온실속 화초같이 자라서 철이 없구먼. 저렇게 크는 것도 썩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기는 하네. 하고 말이죠. 뭐 그날은 동서에게 화가 난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 못했었거든요. 동서의 관점에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건 정말로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었던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대학을 나오지 못한 제가 서러웠고요. 저는 그 일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도련님에게서 한마디 듣기도 했을 거고 또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걸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서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참 못된 사람이었고요. 그러면 남들 대학 다닐 때는 뭐 하셨어요? 돈 벌었지. 어디 공장 같은 곳에서요? 저 그런 사람 진짜 처음 봐요. 신기한 것도 참 많다. 그리고 저는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고졸인 사람이랑 동서지간이 될 거라고는. 다른 말은 그냥 억지로 웃어 넘겼는데 그 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서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동서는 거침없었어요. 어머님은 밖에서 형님 이야기 막 하고 다니세요? 그건 왜? 아니, 어머님은 그 연세에도 그 시절에도 대학을 나오신 분이잖아요. 형님 같은 며느리 쪽팔려 하실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없는 말이었다면 저에게 그 정도로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초반 몇 년은 저를 부끄러워하시기는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와닿고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좋으신 분이야. 그런 분 아니셔.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저는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닌데. 동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계속 나를 이런 걸로 무시하며 깔아뭉갤 생각이구나. 지금 나한테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저 내일 어머님이랑 데이트 갈 건데 어머님이 형님한테도 여쭤보라고 하셨었거든요. 일정 있어서 못 오신다고 이야기할게요. 그런 줄 아세요. 왜? 나 일정 없는데. 저의 그 대답에 동서가 대놓고 비웃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랑 어머님이랑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어디 가는데? 전시회 가요. 근데 그게 왜? 형님이 뭐 그림을 아세요? 어차피 봐도 모르시잖아요. 괜히 모르는 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또 멀뚱거리느라 저랑 어머니 흥 깨지도 마시고 안 오시는 게 나아요. 당시에는 저도 동서에게 뭐라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용기가 없었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에 힘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취급을 동서에게 몇 번 당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는 겁이 났습니다. 그냥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상처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에 맞춰서 다 같이 외식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레스토랑이었는데 메뉴판이 다 영어였거든요. 제가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동서가 정말 다짜고짜 제가 보고 있는 메뉴판을 빼앗든 낚아채더군요. 그리고서는 비웃음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뭐 보면 아세요? 이렇게 말이죠. 정말 노골적인 무시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욱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했어요. 다시 동서의 손에 들린 메뉴판을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알아서 시킬게.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 응? 하고 말이죠. 동서는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는 어르신들도 도련님도 또 저희 남편도 다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입술을 꼭 깨물며 참는 게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영어를 잘했어요. 그런 메뉴판 읽는 것쯤이야 그냥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뉴도 당연히 원하는 걸로 잘 시켰고 말이죠. 그런데 동서는 그게 그냥 때려 맞춰서 운이 좋아서 그런 걸로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 눈치는 빠르신 것 같아요. 원래 없이 사는 집 사람들이 그렇다고는 하던데. 형님도 그래서 그런가? 대놓고 빈정거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동서를 보는 날이 다가오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그걸 왜 다 참고 있었냐, 어르신들이나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이 집의 약점이라고 스스로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모두가 평화로울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혼자 소가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온 식구들이 동서가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동서의 아이, 그러니까 제 조카가 영어 유치원에 가니 많이 하는 그쯤이었어요. 영재중? 네, 지금 담임 선생님이 영재 중학교를 한번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아이고, 고개.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아봤어. 여간 영특한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니? 네, 그러셨죠. 네가 잘 가르쳐서 그런다. 애가 아무리 똑똑해도 엄마가 집에서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원래. 아마도 그게 제가 시어머니에게 두 번째로 인정을 받은 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제 칭찬을 하고 있을 때 동서가 왔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글쎄 영재중학교를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단다.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막 무슨 좋은 소식을 들어도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기분이 아주 좋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들어오자마자 호들갑을 떠시며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봤어요. 동서의 눈이 세모나게 바뀌는 것을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조카가 영어 유치원 시험을 잘못 본 상태였거든요. 아시죠? 요즘은 유치원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누구한테요? 요즘 학원들은 다 그렇게 헛꿈꾸게 하던데. 헛꿈이라니? 우리 하영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아니고 하영이 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러셨단다. 담임 선생님이. 저희 딸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영특했던 탓에 남들이 다 보내고 싶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동서가 언젠가 그 학교에 다니는 저희 딸아이를 보고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고요. 질투 어린 눈을 하고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영재중학교를 준비해보라는 말을 들은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진짜 가능성이 있어서 이야기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동서는 순간적으로 질투로 이성을 잃었어요. 그 선생님 뭐 잘못하시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 알기는 뭘 잘못 알아? 우리 하영이는 시험도 반에서 늘 1, 2등 하던 앤데. 아니, 1, 2등 한다고 다 영재중학교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는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동서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가 영재중학교에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냥 축하하면 되는 게다. 갑자기 정색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평소에 동서라면 거기서 아차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동서도 조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혹시나 헛꿈 꿨다고 상처받을까봐 그렇죠.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새어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뭐라 하는 건 참아도 저희 아이로 뭐라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왜 헛꿈이야? 무려 그 학교 담임 선생님이 직접 나를 불러서 하영이는 영재중학교 갈 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건데. 동서가 이를 꽉 깨무는 게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지금 초등학교 시험에 전교 5등으로 붙은 애야. 남들은 그 학교 보내려고 과외에 새끼 과외까지 붙일 때 우리 하영이는 집에서 책만 읽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게 무슨 헛꿈이야? 우리 애는 천재가 맞는데? 제 그 말을 들은 동서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대도 않는 말들을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고졸 엄마 밑에서 그런 천재 딸이 나오냐고요? 사실 저도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하기는 했거든요. 뭐 평소에 동서가 저를 무시하던 것만 봐도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는 말이기는 했지만 그곳은 시댁이었잖아요. 시어머니의 앞이었고 말이죠. 저는 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도 굉장히 경악스러운 얼굴로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동서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듯 했어요. 아니, 그게... 너 지금 손이 동서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얘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니? 집안 형편이 그래서 가족들 책임지느라 못 간 거지. 누가 누굴 못 배웠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것만큼 천박한 행동이 어디 있다고 지금? 동서는 뭔가 이야기가 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어 보였습니다. 뭔가를 이야기하기엔 시어머니가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나신 것 같아 보였거든요. 얼른 죄송하다고 사과해.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요즘 우리 애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선을 넘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사과하는데 또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 동서가 많이 속상한가 보네. 그날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댁 어르신들도 동서가 지금 아이의 학업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실수를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고요. 아니었는데 말이죠. 동서는 그날 이후 더더욱 저를 무시했습니다. 물론 시댁 어르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철저하게 그 모습을 숨기면서 말이죠. 특히 저희 딸아이가 어디서 뭐라고, 성적이 얼마나 나오고 이런 것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 보이는 마음이 가장 큰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뭔가 성적 같은 게 잘 나오면 꼭 선을 넘는 말을 하곤 했고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사실 어릴 때보다 잘하면서가 더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영이는 아직 더 두고 봐야죠. 아직 멀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영이도 참 불쌍해요. 그쵸?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눈치를 채고 그냥 그렇구나, 그렇다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투로 대답을 하면 꼭 저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뭐가 불쌍한데? 좀 더 똑똑한 엄마 밑에서 태어났으면 더 잘 돌봄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낳았으면 우리 하영이는 없는 건데 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지금 잘하고 똑똑한데. 애 다 키워봐야 아는 거지. 적어도 착하게는 키워 난. 뭐 동서가 성격이 더럽다는 말을 돌려서 한 거기는 했어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랑 동서밖에 없는데 누구 들으라고 해? 동서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하, 진짜 형님은 형님 주제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주제가 뭐? 동서 말대로 이러나 저러나 한 식구 아니야? 한 가족의 형제의 아내들이고 같은 시댁 어르신들 모시고 뭐가 크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동서나 나나. 저는 형님처럼 부모님이 없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거든요. 같은 집안에 시집 왔다고 어디다 같은가? 어느 순간은 동서를 좀 비웃게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동서의 마음이 참 가난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니네. 지금 보니까 내가 낫네. 뭐라고요? 나는 사람이 나보다 덜 가지고 못 배웠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천박한 짓은 안 하고 살거든. 그리고 그건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인간이 못 됐는데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 뭐래. 그리고 막말로 부모님 다 계시는 거 중요하다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동서는 그 사람됨이 덜 됐잖아. 동서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쪽팔려서 그런 건지 분노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뭐라고요? 말씀 다 하셨어요? 덜 했는데 동서같이 다 가지고 그렇게 사람 덜 된 채로 사는 것보다 나는 나처럼 사는 게 100만 배는 낫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동서 부럽지 않아.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 부러움을 강요하는 말들 좀 그만해. 그거 사람 되게 없어 보이는 거 알아?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저를 만나는 날이면 일부러 비싼 가방을 들고 나오고 또 평소에는 잘하지 않은 화장을 하고 온다는 사실을요. 동서가 아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그렇게 저를 만날 때 더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열등감의 표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훨씬 잘났는데 왜 시댁 식구들은 저나 나나 대하는 게 비슷하고 자기가 더 잘났는데 왜 형님은 내 앞에서 기가 죽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자기가 더 잘났는데 왜 자식은 형님의 자식이 더 잘난 건지 동서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을 테고요. 그러니 사람이 저렇게 삐뚤어진 거겠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동서가 밉지 않았습니다. 나만 조금... 나는 동서가 불쌍해. 뭐라고요? 지금 내가 불쌍하다고요?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 그렇게 다 가졌으면서 그렇게 나를 신경 쓰고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게 불쌍하다는 말이야. 동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누굴 신경 써? 신경 안 쓰는 사람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데 그러면? 저의 그 말에 동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저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말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 일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네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이죠. 저희 시댁 식구들끼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말이죠. 저는 너무 설렜어요. 미국에 처음 가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행을 준비하는 내내 너무 설레서 그 말을 여러 번 하기는 했습니다. 저 미국 처음 가보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동서 성깔에 참 많이 참았구나 싶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동서가 조용히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동서가 시비를 거는 거나 저를 무시하는 건 이제는 별 신경이 쓰이는 단계가 아니기는 했지만 그날은 얼굴이 조금 붉어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처음 가보는 티를 많이 냈나? 내가 너무 촌스러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처음 가보는 거면 설렐 수 있지. 시어머니가 은연중에 저를 편드는 이야기를 하셨고 동서의 입이 삐죽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동서가 조금 더 일을 한 게 있기는 했어요. 뭐 알아보고 예약하고 그런 거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킨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해야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형님이 무슨. 그리고 그 멀리까지 나가서 뭐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날 여행은 망치는 건데. 그냥 할 수 있다는 말로 뭉개고 하면 되는 건 줄 아냐고요. 이게 저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줄 알아요? 나도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는 형님이면 그냥 믿고 맡겼다고. 아, 진짜 귀찮게 말 그만 거시고 그냥 제가 한다고 하면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영어 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하는 동서 앞에서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얼굴 붉혀봐야 뭐하나 싶기도 했고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기는 해도 미국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든 동서가 조금 더 낫겠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하는 내내 동서는 제가 입도 뻥긋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주문하려고 해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말을 가로챘어요. 뭐 형님이 할 줄 아세요? 그냥 제가 주문할게요. 그리고 뭐를 사려고 해도 이거는 팁까지 줘야 하는 가격인 건 아세요? 주세요. 제가 물어보고 올 테니까. 그냥 나를 잡은 것 같았어요. 그간 제 앞에서 참는 그 잘난 척을 다 뽐내기로 말이죠. 솔직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들 기분 좋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너랑 내가 뭐가 다르냐고 했지. 그것 봐, 다르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건 아닌 사건이 터졌어요. 자유의 여신상을 다 같이 보러 간 때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 신기해서 입을 떡 벌리고 그걸 보고 있는데 동서가 제 옆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빈정이는 얼굴과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입 좀 다무시면 안 돼요? 진짜 촌스러워서 원. 그때까지만 해도 참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촌스러운가 하는 자기 검열도 좀 했고요. 이래서 돈도 써본 놈이 쓰는 거고 여행도 다녀본 놈이 다니는 거지. 처음 보면 신기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렇다고 한들 그렇게 입을 떡 벌리고 나 여기서 이거 처음 봤네 해야겠어요? 쪽팔리게. 형님의 시댁 식구들은 미국 골백 번도 더 와봤을 텐데. 이거 다 형님이 처음 보니까 오는 거고. 아마 동서는 그날 오전부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제가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싶다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해서 그걸 보러 간 거였거든요. 동서의 말처럼 다들 식구들은 한 번씩 다 본 거였고요. 저를 위해서 가족들이 그곳까지 간 게 이미 거슬렸던 거예요. 사진 한 방 찍고 가죠. 남편이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서는 그런 남편을 보다가 인상을 찌푸리며 작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도 저는 들었습니다. 아이씨 쪽팔리게. 무슨 여기서 단체 사진이야.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나빠짐을 느꼈어요. 가족끼리 여행을 온 건데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를 거는 동서는 참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건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인상을 확 찌푸리고 동서를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뭔가도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웃고 있는 가족들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인내심도 바로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어떤 외국인 한 명이 저희 가족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하고 말이죠. 제가 뭐라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동서가 확 가로챘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기분 나쁘게 저를 밀면서 이야기한 거라 제가 확 인상을 쓰고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동서는 그런 저를 보고 뭐? 하는 얼굴로 말했어요. 뭐 알아듣기나 해요. 내가 대신 대답해줬으면 감사한 줄이나 알지. 뭘 노려보기는 노려봐. 동서의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저 빈정거림을 듣고 있어서 쌓인 분노가 그때 폭발한 걸 수도 있겠네요. 나도 저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참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서는 제 그 참을성도 다시 한번 뻥 하고 공중으로 차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웃기시네. 형님이 뭐래요? 고졸이잖아요. yes, no. 이게 무슨 영어인 줄 아나? 주제 파악을 좀 해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나대는 거 진짜 더 이상 못 보겠으니까. 동서도 확 소리를 지른 바람에 그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이 저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가족들도 다들 듣고 봤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당신 미쳤어?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저게 지금 둘째가 첫째한테 한 소리냐? 가족들이 우르르 그런 이야기를 하니 동서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뭐 자기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게 저는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성격이 더러워서 그게 거슬리는걸요. 아니, 제가 도와준다는데 자꾸 나대잖아요. 아마 동서는 정말로 이성을 잃어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듯 했어요. 그 정도 상황이면 살이는 척이라도 할 텐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나대? 그게 나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어는 쥐뿔도 못하면서 고졸 주제에. 그만해 동서. 저는 일단 가족들 앞에서 한 번은 참는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뭘 그만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맨날 자기 주제도 모르고 더럽게 나대면서 잘난 척할 때 내가 계속 눈치 줬잖아요. 그만하라고. 아니, 공부를 처 못하면 눈치도 없는 건가? 사람이 이 정도로 더럽게 말 못 알아쳐먹는 것도 참 재주 같네요. 말 다 했어? 덜 했어요. 멍청하면 사람이 순하고 착하기라도 하던가. 고집은 또 더럽게 세서
내가 뭐 하라고 하면 말도 안 듣고 진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동서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동서는 입을 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가족들은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처럼 보였고요. 무식하고 눈치 없고 이런 사람이 대체 뭐가 좋다고. 짝! 제가 동서의 뺨을 내리치면서 동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동서를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더 입을 나불거렸으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한 대 맞았을 거거든요. 너, 나 때렸어? 이게 미쳤나? 미친 게 누군데 지금? 지금 어른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동서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자 동서는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온 듯 주변을 살폈어요. 현지의 외국인들은 물론 관광을 온 관광객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무엇보다 경악으로 물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그제야 동서의 눈에 들어온 듯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동서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조금 되는 듯 말을 더듬으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동서를 보다가 주변에 몰린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하고 말이죠. 동서는 자기 뺨을 쥐고서는 그대로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를 뼛속까지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법도 했어요. 뭐 놀란 것은 동서뿐만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도련님도 순간 저를 놀란 눈으로 잠시 바라봤으니까요. 남편 말고는 제가 영어를 그 정도로 잘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저는 동서와는 달리 뭔가 제가 잘하는 것을 주변에 쩌렁쩌렁 외치며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쑥스러워해서 말이죠. 모든 가족들이 놀란 것도 잠시 이제는 그 상황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어르신들은 정말 화가 단단히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너 정말 이 정도까지는 안 봤는데 내가 그때도 혼쭐을 냈어야 했구나. 세상에 어디서 이런 걸. 당신 당장 형수님한테 사과 못해? 동서는 모두의 몰아붙임에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동서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장 사과 못 드려? 도련님이 한 번 더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동서는 끝끝내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놈의 자존심이라는 게 뭔지 하는 생각이 그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에게는 절대 사과하지 못하는 동서를 보면서 말입니다. 물론 그 거지 같은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일이 그 지경까지 간 거겠지만요. 동서는 울면서 돌아서서 그대로 가버렸어요. 도련님은 그런 동서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보다가 이내 저를 보고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련님의 얼굴이 너무 처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련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요, 뭐. 그래도요, 제가 꼭 저 사람한테 사과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럼. 도련님은 저와 시댁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재빨리 동서가 사라진 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마누라는 마누라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정말 한숨을 수십 번은 더 쉬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 건지 하는 말도 100번쯤은 하셨고요. 그날이 여행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여행을 망치는 일을 동서가 해버린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다들 좋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게 저는 아직도 신경이 쓰이네요. 큰맘 먹고 간 여행인데 그렇게 망친 게 말입니다. 물론 제 탓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며칠간은 동서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조금 커지는 것 같았어요. 도련님이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다고 했단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고 자기 친정으로 간 모양이야. 나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엊그제 말하더라. 그 말을 듣고 도련님의 집에 가보니 정말로 집을 며칠 비운 게 티가 났다고 말이죠. 참담한 얼굴로 한숨을 쉬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제가 뭐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사과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동서한테 가서 사과를 할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동서는 없는 편이 낫다는 생각도 살짝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동서가 저를 먼저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없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꽤나 놀랐던 것 같아요. 그날은 제가 죄송했어요. 동서가 사과하는 모습에는 더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얼굴로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동서는 그런 저를 가만히 보다가 말을 더 이어갔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숙이고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려나 봐요. 엊그제 서류가 왔어요. 동서는 겁을 주려고 집을 나간 거였더라고요. 도련님과도 기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기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동서와 갈라설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계셨던 상태였던 거고요. 동서는 그걸 알고 아차한 거죠. 저 이혼 못해요. 아직 애도 어리고 무엇보다 저희 언니도 얼마 전에 이혼했는데 저까지 이혼하면 부모님 정말 뒷목 잡으세요. 아빠도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성하시고 제발 형님이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네? 동서는 우는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더 어리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형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애도 더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심술이 많이 났어요. 질투도 났고요. 그래서 형님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다 고깝게 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다고요. 덤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서에게서 조금 진심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형님이 저랑 얼굴 보고 싶지 않다 하시면 그냥 형님이 시댁 가시는 날에는 제가 안 갈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도 두 사람이 정말로 이혼하길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동서가 싫다고 한들,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한들, 저와의 일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저도 달갑지는 않았으니까요. 일단 생각해본다고 하고 동서를 돌려보냈어요. 그러고는 도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진심을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련님은 알겠다고 하시기는 하시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동서의 사과를 받아주고 도련님까지 따로 만난 것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짜 우리 집 복덩이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누가 그렇게 하니. 요즘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도 없다. 라고 말이죠. 동서와 저는 그날 이후로는 적당히 어색하게 그리고 서로 선을 지키며 지내고 있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조차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을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들 화도 나고 동서 욕도 하시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40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얼마 전 있었던 시모와 친정엄마 사이의 에피소드를 저도 한번 꺼내보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등 우울한 뉴스가 많은데
제 이야기 듣고 잠시나마 속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쭉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구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하셨고, 어머니는 살림을 알뜰살뜰 꾸리시는 가정주부셨습니다. 당연히 외벌이 공무원 집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금전적으로 넉넉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성실하게 월급을 어머니께 가져다 주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와 남동생, 엄마, 아빠, 우리 네 식구는 화목하게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집에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뒤늦게 발견해서 전이가 많이 된 터라 병명을 알게 되고 나서 아버지는 6개월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많이 울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아직도 어머니는 그때 이야기만 나오면 말씀하신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일이라 지금은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렇게 가정주부셨던 어머니는 생계전선에 뛰어들게 되셨어요. 평생 살림만 하신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사 도우미일까 식당일 뿐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더욱 쪼들리게 되었죠. 아빠가 외벌이 하실 때에도 공무원 월급이 많지 않은지라 항상 쪼들렸지만 그래도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간식을 만들어 두고 기다리던 엄마가 있어 행복했는데 이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전 동생과 함께 엄마가 사둔 우유나 과자를 먹으며 동생과 둘이 저녁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동생을 돌보며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중학생이라 다 큰 상태였어도 그런 일을 매일 하는 것이 벅차고 힘들었어요. 많이 지친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계실 때는 엄마가 항상 집에 있고 가끔 아빠가 퇴근할 때 치킨을 사오면 다 같이 모여 웃으며 먹곤 했는데 그런 날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엄마는 늦은 밤에 돌아와 항상 지쳐 잠이 드셨고 그런 엄마의 몸에서는 항상 양파나 마늘 냄새,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전 그런 엄마가 안쓰러워 엄마 어깨를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어서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고 고등학생이 되자 전 제 진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이 없이 공부만 하다 보니 고3이 되자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제 스스로 학교를 벗어나 제 삶을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으로 느껴졌죠. 그러다 문득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시고 저녁 6시에 퇴근하시며 시계추처럼 하루를 쌓아오셨던 아버지의 성실함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저도 하루하루 그렇게 일상을 쌓아가고 나라를 위해서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꽤 괜찮은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고3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지? 혹시 경찰 공무원은 어떠니? 네? 경찰 공무원이요? 응, 어때? 평소에 리더십 있고 성실한 모습을 보면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보지 않겠니? 경찰. 저는 경찰도 공무원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체육 시간에 주장을 맞아 경기를 승리로 이끈 적도 있었고 경찰에 대한 로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경찰 행정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꿈을 품고 대학에 가자 고등학교보다 더 타이트한 스케줄이 기다리더라고요. 대학교 수업을 다니면서 저는 20살이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 인근 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 저와 동갑내기 20살이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정이 들어서
군대 갈 때 격려도 해주고 전화도 받아주고 하다 보니 군대 제대하기 전에 우린 사귀는 사이로 발전해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린 각자 경찰과 은행원이 되어 사회에서 어엿한 한 몫을 하게 되었죠. 남친과 연애를 하면서 남친은 자신의 집안 형편을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남친과 함께 데이트할 때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라든지 가족 외식을 하는 장소 등에서 남친의 집안 형편이 유복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마 남친도 데이트를 하면서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같은 운동화 한 켤레에 가끔 데이트 기분을 낼 때 신는 구두 말고는 신발이 없었고 쇼핑 역시 길거리 보세 가게에서만 옷을 샀고 그런 점을 남자친구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난 지 3년쯤 되던 해 남자친구는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희 커플은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의 집안 형편은 저의 상상보다 더 좋았어요. 부모님이 집도 있고 상가도 있는 등 먹고 살 만한 형편이고 시아버지는 은행 지점장까지 하시고 퇴임하셨고 시어머님도 젊을 때 위대를 다니셨다는 걸로 보아 유복한 집안 출신이신 것 같았어요. 저는 친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지만 혼자 다짐했습니다. 막상 결혼 준비를 하게 되자 골치 아프다고 하더니 정말 챙길 것이 많았어요. 집은 시댁에서 해주는 돈과 제가 일하며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대출을 끼고 작은 아파트를 샀고 어머니는 모피가 가지고 싶다고 하셔서 비싼 모피 코트를 한 벌 해드렸습니다. 예비 신우에게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비싼 가방을 사드렸고요. 이불이며 한복이며 혼수를 보러 다닐 때에도 시어머님의 의견이 강하셔서 어머님 의견대로 저는 어머님과 둘이 만나 결혼 준비를 했어요. 친정 어머니께선 이제 그 집안을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 원하는 대로 어지간하면 맞춰드리는 것이 좋다고 지금 삐그덕거리면 살면서 계속 그게 트집거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곤 해도 여전히 시댁은 어려운 존재이구나 하면서 시어머니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서 어머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혼 준비를 가까스로 마치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손님들이 지방에서 올라오신다고 해서 내려가실 때 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거리를 친정어머니 단골 떡집에서 마쳤는데 그 떡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기사가 늦게 오는 바람에 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떡 없이 버스를 타고 내려가시게 된 것이었어요. 잘 아는 떡집이고 맛있다고 저와 친정어머니가 소개해서 맞춘 떡인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신랑 친구의 실수였어요. 신랑 친구가 자기가 알아서 배달기사한테 떡을 받아 버스에 잘 넣어두기로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기사 연락을 안 받고 늦어지는 바람에 일처리가 안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어머니는 제가 소개한 떡집이었기 때문에 제 잘못으로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며칠의 즐거운 신혼여행을 마치고 친정에 들려 하룻밤 자고 다음날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올리는 절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선 신혼여행은 어땠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대뜸 떡 사건을 거론하며 친정엄마 흉을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돈은 단골집이라면서 배달사고나 내는 집을 소개하신다니? 그런 걸 하나 꼼꼼하게 못 챙기셔서 어쩐데? 나보다 5살이나 젊은 양반이. 그 떡집 영 못 쓰겠더라. 저는 신혼여행 다녀왔다고 선물을 잔뜩 가지고 기분 좋게 왔다가 친정엄마 욕을 들으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엄마 잘못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신랑 친구와 배달기사 잘못인 건데 왜 우리 엄마 욕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저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결혼 잘못한 거 아닐까,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꼬투리 잡으시는 거 빼고는 남편도 저와 잘 맞았고 시아버님도 좋으셨기 때문에 애써 참는 것만이 능사라던 친정엄마 말을 떠올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대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까칠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며 좀 이해해달라고 거듭 저의 손을 잡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그저 그렇게 남편의 사과를 받고 넘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저에게 더 큰 시련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지 5개월이 지나 저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제 나이 33살이었죠. 임신 3개월이 되기 전 조금 피가 비친다는 소견이 있어서 조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0월에 시아버지의 생신이 있었죠. 저는 첫 생신이라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남편과 상의하에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고 유명한 한정식집을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약속 시간에 맞춰 식사 장소에 나오셨더군요. 그때부터 사실 어머님은 표정이 조금 안 좋았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한정식은 코스별로 잘 나왔고 특히 구절판과 떡갈비가 맛있었습니다. 식사로 나온 들깨 수제비도 고소하고 맛있었고요.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고 저와 신랑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시부모님께서 이미 나가버리신 겁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워서 신랑을 쳐다봤지만 바빠서 가셨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친정엄마 욕과 감히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어디 생신에 돈을 써서 해결하려 하는 말이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생신을 어떻게 이따위를 할 수 있냐는 것이었어요.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식사가 개판이었다고 어머니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날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말리는 신랑의 말을 듣지 않고 직장에 몸이 안 좋다고 오늘 하루 쉬어야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뭉치는 배를 잡고서 마트로 가서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잡채며 불고기며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다해서 큰 5단 도시락통에 과일이며 뭐며 담아서 시댁으로 갔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께서는 시위하러 왔냐며 처음에 문도 열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계속 초인종을 누르며 드릴 것이 있으니 문만 좀 열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못 이긴 듯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시댁의 첫 생신을 대접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제가 생신 음식을 좀 해왔으니 아버님과 저녁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도시락을 한 칸 한 칸 꺼내어 열어보시더니 친정 엄마가 해준 거 아니냐. 가만 보니 비싼 재료는 하나도 없고 싼 것들만 잔뜩 사서 만들어 왔다면서 계속 저에게 퍼부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현관에 계속 저를 세워두신 채 소리를 질러서 임신 초기의 몸으로 3시간을 서서 그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 성질대로 퍼부으시더니 목이 아프셨는지 쾅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시댁을 나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조심조심 앉아서 배를 문지르면서 아가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가야, 우리 집 가서 같이 쉬자. 저는 그렇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친정에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친정 엄마께서 이 상황을 아시면 너무 속상해 하실까봐 제 자존심에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신랑이 오기만 기다리며 집에서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근데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신랑은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다면서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냐고. 우리 엄마 한번 성질나면 아무리 달래보려고 해도 듣지도 않는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도리어 성질을 내더군요. 저는 실컷 고생만 하고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아
속상한 마음을 안고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동안은 시댁에 가지 않고 태교에 전념했어요. 신랑도 안 가도 된다고 그냥 컨디션 관리나 잘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신랑이 속 썩이는 건 아니니까. 시부모님은 최대한 안 보고 살면 되니까. 하면서 계속 저 자신을 다독였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로서는 그렇게 참으며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으니까요. 10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자연분만으로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는 막판에 진통을 할 때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때문에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태어난 아기는 너무 예뻤습니다. 전 직장을 휴직하고 정성껏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아기가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무척 조심하고 매일 아기 용품을 소독하는 등 아주 많은 부분을 청결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며 100일까지 아기를 키웠습니다. 요즘은 분유를 많이 먹인다지만 아무래도 모유가 좋겠지 싶어서 모유량도 늘리려 노력하고 부지런히 잠을 줄여가며 유축도 해두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관문 비번을 남편에게 물어 수시로 누르고 드나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물젖이라는 둥, 분유가 낫다는 둥 트집을 잡으시더니 제가 애가 젖을 먹이든 말든 벗은 제 가슴을 뻔히 시아버지와 바라보면서 애가 젖을 잘 먹네, 못 먹네, 저를 젖소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기가 막혔지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또 싸우고 싶지 않아 웃으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기가 너무 어려서요. 제가 젖 먹이느라 항상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고 아버님도 계신데 제가 좀 민망해서요. 혹시 아기 좀 클 때까지는 영상통화를 자주 하시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댁으로 찾아뵙고요. 저희 집에 오실 때 미리 연락을 좀 주셨음 하고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표정이 안 좋아지셨지만 그 후로는 갑자기 들이닥치진 않으시더군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방문해서 아기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저는 꼬박꼬박 아기를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목도 조금 따갑고 감기 기운이 있어 말씀드리니 어머닌 그냥 오라고 일주일에 한 번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거냐 역정을 내셔서 혹시 제 감기가 아기한테 옮길까봐 마스크를 한 채로 어머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시댁에 있는 내내 마스크를 하고 손을 계속 닦는 저를 보면서 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결벽증이라고 욕을 하시더군요. 너 성격이 유난스럽다 했더니 결벽증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것도 정신병이라고 우리 집에 무슨 병균이라도 있는 양 마스크를 하고 온갖 유난을 떤다면서 그렇게 계속 저한테 욕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그런 것이라 울먹거리며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한 번 기분이 나빠지시자 아예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국엔 아기가 놀라 경기를 일으켜 저는 응급실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님은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하고 남편에게 처음으로 조금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 때문에 열받았다는 거야? 기분 나쁠 수도 있지. 누가 그렇게 집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신랑은 평소 다정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결혼 생활 하다가 시댁에 질려 시금치도 안 먹는다더니 왜 그런 말이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질릴 정도라니. 그 후로 저는 그냥 제 마음 편한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남편이 뭐라 하든 말든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물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갔지만 평소에 이유 없이 들르곤 하던 것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안 그래도 아기가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저도 몸이 성치 않았는데 시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다가 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 문제로 저와 한번 언쟁을 한 이후론 저에 대해 신경을 끄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 남편과 소원해진 채로
아기만 바라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제 신세가 서러울 때면 친정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으로 놀러도 가고 친정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오기도 했어요. 제가 표정이 안 좋으면 친정 어머니 늘 저에게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단다. 지금 네 표정이 너무 어둡구나. 그렇게 계속 마음에 독을 쌓아두면 나중엔 그게 너의 얼굴의 한 부분이 되어버려. 항상 생각을 긍정적이고 밝게 가지렴. 그리고 너에게 나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다른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용서를 해봐. 그게 잘 안 돼요, 엄마. 무슨 도 닦는 소리를 하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용서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칼을 뽑는 거란다. 한번 칼을 뽑으면 대신에 끝장을 내야겠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현명한 사람은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쓴단다. 다 내 마음 편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엄마의 말이 어렵고 알쏭달쏭했지만 어쩐지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엄마는 힘든 식당 일이나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얼굴 한번 찌푸리는 일이 없었어요. 언제나 부처님 얼굴이셨죠. 엄마가 화난 모습도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들은 원래 화를 안 내는 건가 생각했는데 가보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특히 제가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어보니 전 화를 잘 내는 엄마였습니다. 아기 때문에 운신이 자유롭지 못하자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던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육아 우울증인가 싶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애 하나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선 육아엔 요만큼도 관심이 없고 밖으로 나돌고 친구 약속도 그대로 다 잡으려고 하는 남편에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바쁜 친정엄마 이 모든 것들이 저를 고립되게 하는 요소 같았어요. 거기다 저는 워낙 내향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이라 더 그렇게 혼자가 되어갔죠. 힘들고 지친 날에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거나 아기띠를 하고 무작정 걸어갔어요. 그렇게 정처 없이 걷다가 보면 시간이 흐르고 그래도 시간이 너무 더뎌서 힘들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고 그렇게 길고 긴 하루가 저물어 갔죠. 제가 아가씨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당시 교사였던 친구가 휴직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TV 뉴스에 육아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아기를 안고 몸을 던진 젊은 애엄마 이야기가 나왔어요. 친구는 그 뉴스를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내가 저렇게 뛰어내리지 않는 것은 정말 나에게 아주 조금의 이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친구를 보며 전 괜시리 친구가 힘들어 보여 같이 눈시울을 붉혔었는데 전 이제야 그때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결국 아기가 두 돌이 되었을 무렵 전 너무 힘들어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하루 3시간 정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어린이집에 매일 아기를 데려다 주는데 항상 애아빠가 아기를 데려다 주는 집이 있었어요.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집 남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아기를 등원을 시키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면 화를 낼까? 항상 나는 돈을 벌어온다고 생색을 댈까? 그 말이 맞지 않냐고요? 돈을 벌어오는데 애까지 봐야 하냐고요? 여러분, 기분 문제라는 말 아시나요? 그저 다른 사람이 힘들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거두는 신용만 해도 그 사람은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몇 킬로나 되는 아기를 안아 올리고 내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울고 보채는 것을 달래고 기저귀를 치우고 그런 과정에서 지치고 힘들 때 남편이 옆에서 조금이라도 알아서 아기를 달래는 신용을 해주고 또 조금이라도 아내의 힘든 점을 거들어 준다면
아내 역시 남편이 돈 버느라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용돈벌이라도 하러 나서고 또 남편 먹을 거리에 신경을 쓰고 서로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 가정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가정을 꿈꿔왔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대에게 팽개치고 남몰라라 하는 그런 남편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점들이 저는 한없이 서운하게 쌓여갔습니다. 한때는 제가 더 잘하면 되겠지 싶어 돌쟁이 아기를 업고 안고 남편 퇴근 시간에 불 앞에서 요리를 하고 우는 아기를 달래가며 남편을 더 챙겨주면 이 사람이 알아주겠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라곤 이걸 지금 국이라고 끓였어? 자기야, 그러면 앞으로 그냥 밖에서 사 먹고 와. 그럼 되잖아. 아기 돌보면서 밥까지 다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뭐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밖에서 밥을 사 먹으라고? 도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난이냐고. 너만 애 키우니? 그만 이야기하자. 그런 대화가 반복되다 보니 전 시어머니도 싫고 남편도 싫고 저의 결혼 생활은 점점 끔찍해져 갔습니다. 급기야는 전 시어머니가 아들 잘못 키워서 나한테 떠넘기는 바람에 내가 고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사람이 힘이 드니 원망할 대상을 필사적으로 찾는 것 같았죠. 그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몇 년째 견디며 아기를 키우고 있을 때 친정 어머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그만 손가락을 다치신 거죠. 어머니는 한식 뷔페 가게에서 음식 준비를 하다가 그만 고기 절단기에 손가락을 다치셨습니다. 찢어진 손가락을 몇 바늘이나 꿰매고 나니 그 후부터 주방 일을 할 때 손이 떨린다고 하셨죠. 의도치 않은 떨림 때문에 자잘하게 실수하게 되고 손에 칼을 베이는 등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오랫동안 해온 식당 일을 그만두시고 엄마는 우울증이 오셨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 음식 솜씨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나름 프라이드가 있으셨기 때문에 엄마는 굉장히 오랫동안 무기력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제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일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청소보단 음식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청소일을 하게 되셨죠. 그런데 엄마가 청소일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댁과 연관된 일이었죠. 시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형편이 좋은 편이어서 꼬마 빌딩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꼬마 빌딩은 음식점, 병원 등 여러 상가가 입점해 있는 나름 번화가 사거리에 있는 것이었는데 빌딩이 있는 지역이 지방이긴 해도 제법 새도 잘 나오고 몫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청소를 맡기던 업체 대표가 지병으로 업체를 그만하게 되었다며 저한테 혹시 입주 청소나 그런 거 해봤냐고 해본 업체 중에 괜찮은 업체가 있는지 추천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그만 말을 해버렸습니다. 혹시 저희 친정엄마는 어떠세요? 응? 사돈은 식당 일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음식 솜씨가 무척 좋으시다고 했잖아. 아, 엄마가 사정이 있으셔서 이제 식당 일이나 음식 만드는 일은 안 하시고 청소업체에 계시거든요. 입주 청소 전문이시긴 한데 말씀드리면 아마 꼬마 빌딩 일도 하실 것 같아요. 아이, 그래? 사돈이 일해주신다면야 또 믿고 맡기기 좋겠네. 저는 그때는 그저 엄마도 할 일을 찾을 수 있으니 좋고 어머니도 청소를 꼼꼼하게 할 업체를 찾으면 좋으니 서로 꽉 먹고 알 먹고 아닌가 생각했어요. 친정엄만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고민을 하신 눈치더니 청소 일을 하시는 실장님께 일단 사돈 연락처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돈이 좀 꼼꼼한 편이고 하니까 신경 써서 청소를 해야 한다며 실장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로 잘 신경 써달라는 말이었죠. 그렇게 엄마는 시댁의 건물에 청소 일을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꼬마 빌딩 일만 하시다가 점점 시댁에서는 엄마가 일하는 청소업체에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돈이 꼼꼼하게 청소를 잘한다며 좋아하시고 저희 부부가 갈 때마다 은근히 엄마를 부리는 사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들이 듣기가 싫었지만 엄마가 시댁에서 청소업체에 일을 줘서 월급을 받는 건 맞으니까 그냥 듣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얘 오늘 싸가지고 온 오이소박이 진짜 맛있다. 친정엄마 솜씨니? 아, 네. 손이 좀 그려셔도 집에 드시는 음식은 잘 만드시거든요. 참 실력이 아까우시긴 해. 음식 솜씨 좋으시던데. 하긴 청소도 잘하시는 것 같더라. 어릴 때 좀 가난하게 사셔서 그런가? 그런 굳은 일 많이 해보셨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당신 말이 좀 과하네. 사돈인데 예의 있게 말하고 언급 안 하는 게 좋겠어. 뭐 어때요? 우리 집 고용이 맞는데. 듣기 싫어요? 그런 거에 왜 예민한지 모르겠네. 시아버지가 다행히 막아주신 덕에 넘어가긴 했지만 전 그런 시어머니의 말투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건물을 관리해주는 관리인을 통해서 엄마가 일하시는 업체에 가지고 계시는 모텔 건물 역시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그 무인 모텔이라 청소가 좀 힘들다곤 하셨는데 그래도 그만큼 보수를 잘 쳐줄 테니 잘 부탁한다고 하셨죠. 엄마, 우리 시댁에서 일을 더 맡겼다면서? 응, 무인 모텔이라고 하더라. 근데 거기 내가 가게 됐어. 진짜? 모텔 청소는 좀 힘들지 않아? 침대나 방 같은 거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쓰지 않나? 일해보고 힘들면 원래 하던 아파트나 빌딩 쪽으로 다시 간다고 해, 엄마. 어차피 우리 시댁에서 준 일이니까 엄마 편히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어, 뭐든 일 시켜주시니 고맙지 뭐. 일단 해보고 다시 이야기할게. 엄마는 그렇게 기운차게 말씀하셨어요. 식당을 그만두시고 한동안 우울해 하시더니 시댁에서 일거리도 많이 주고 해서 월급이 꽤 늘었다며 좋아하셨어요. 손을 다친 것 때문에 우울해 하시던 모습이 나아진 것 같아서 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텔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허리를 삐끗했다며 한의원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허리가 많이 아파? 응, 모텔 청소가 워낙 이불도 무겁고 만만치 않네. 침대 시트가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손으로 빨기도 하고 남이 하는 모텔도 아니고 하니까. 엄마, 그 일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게 무리할 거면 안 해도 돼요. 정말 속상하게. 저는 엄마가 자꾸 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평생을 온몸이 닳도록 일만 하신 우리 엄마. 요새 들어 부쩍 엄마가 늙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사실은 엄마가 지쳐 보였던 것이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예, 내가 오늘 카운터 보러 모텔에 나와 있는데 저녁에 동창회에서 가기로 한 음악회 티켓을 우리 집 식탁 위에 놔두고 왔지 뭐니. 그것 좀 모텔로 갖다 줄래? 오늘 여기서 바로 가야 돼서. 아, 알았어요, 어머님. 저는 그 길로 음악회 티켓을 시댁에서 찾아서 모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도착해 문을 미는 순간 들려온 것은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였어요. 내가 몇 번을 말해. 입을 똑바로 치대라고 했죠, 사돈. 아, 네. 제가 좀 더 꼼꼼히 할게요. 전 뜻밖의 장면에 온몸이 부르르 떨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인을 부려먹듯이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부려먹는 장면이었어요. 전 엄마가 요즘 들어 왜 그렇게 지친 표정을 지었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히스테리를 푸는 대상으로 엄마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였어요.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문을 열고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어머니, 오늘 남은 청소는 제가 대신할 테니 그만하세요. 왜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얘는 음악회 티켓 가지고 왔니? 내가 또 무슨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 전 눈물을 치솟는 것을 애써 누르며 엄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만 울먹거린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죠. 괜찮아. 일하다가 그런 구박 좀 들을 수 있지 뭐. 괜찮다니까. 엄마, 죄송해요. 모텔에 한 번씩 어머님이 오시는 걸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앞으로 오지 마. 네? 다른 데 간다고 해요. 아니야. 내가 맡은 구역인데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엄마는 그렇게 제 걱정을 뒤로 하고 씩씩하게 말씀하셨어요. 전 걱정이 되었지만 엄마가 괜찮다고 하도 그러니 일단 지켜볼 생각이었죠. 엄마는 힘든 일도 항상 잘 견뎌내시곤 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생전 화 한 번 낼 줄 모르던 부처님 같은 분. 제가 그만두라 상화였지만 엄마는 어떻게든 일하시겠다고 했고 그 뒤로 시어머니와도 잘 풀었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그 말을 믿고 알았다고 했고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더 흘렀을 무렵 아기가 어느새 유치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유치원 입학 기념으로 우린 시댁 어르신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른들이 먹기 편하게 느끼실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저는 먼저 도착해서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초대하지 않았는데 친정 엄마가 오시는 것이 보였어요. 어? 엄마, 어쩐 일이에요? 응.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표정의 엄마는 한쪽 허리를 손을 짚고 계셨어요. 전 엄마가 허리가 많이 아픈가 싶어서 유심히 엄마를 보고 있는데 그때 시부모님도 도착을 하셨습니다. 왔니? 먼저들 와 있었구나? 응? 사돈도 오셨네요. 사돈, 오랜만입니다. 제가 바깥 사돈께 할 말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식사하신다고 들어 찾아왔습니다. 아, 네, 사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 좀 앉겠습니다. 저도 식사를 좀 해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얼마든지요. 시부모님은 우리 엄마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의 표정이 굉장히 비장함을 느꼈어요. 전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생전 화를 낼 줄도 모르던 엄마의 얼굴에 저런 표정도 있다는 것을 전 처음 봤거든요. 그 표정은 정말 싸늘하고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표정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리에 앉아 서빙되는 음식을 하나씩 맛보셨어요. 아니, 사돈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참을 인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엄마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린 모두 친정엄마를 바라봤죠. 그러나 아무리 참아도 안 될 때는 칼을 뽑아야겠죠. 한번 칼을 뽑으면 대신에 끝장을 내야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현명한 사람은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다 자기 마음 편하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바깥 사돈이 꼭 들으셔야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당황한 우리의 시선을 뒤로 하고 엄마는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핸드폰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핸드폰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 좀 제대로 하라고 했죠? 귀가 먹었어요?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요? 팔 다쳤다더니 귀도 고장났어? 일하러 왔으면 밥값을 해야지. 청소나는 주제에. 아유, 이래서 내가 없는 것들 싫어한다니까? 없는 시댁에, 없는 사돈에. 아우, 지긋지긋해. 진짜, 사돈, 오늘은 좀 제대로 해요. 알았어요? 대답 안 해요? 사돈!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쓰레기 좀 똑바로 버려요. 수없이 많은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녹음을 틀었던 엄마는 차분하게
이글이글 불타는 눈동자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딸, 내가 말했지? 칼을 뽑으려면 제대로 뽑아야 한다고. 사돈, 그동안 저한테 말 함부로 하신 거 이 자리에서 사과하세요. 아니면 저 제 딸 이혼시키겠습니다. 뭐라고요? 사돈, 아니, 청소 좀 잘하시라고 말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청소 좀 잘하라고 하신 거요? 명예훼손, 모욕죄 다 걸리는 거 알아보고 왔습니다. 고소 진행할까요? 사돈, 너 얼른 일어나라. 사돈이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이런 집구석하고 연 끊어라. 이혼해.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이니?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돌아서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 가자. 저는 엄마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았지만 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서 저를 잡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며칠간 엄마 집에 있었죠.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우리 문제도 아니고 어른들끼리 문제로 이혼까지 해야 하냐고 매달렸지만 전 어린아이처럼 우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됐어. 나도 이제 결심했어. 혼자 아기 키우더라도 평생 고생하며 나 키워준 우리 엄마. 그렇게 함부로 대한 사람 시어머니로 못 모셔. 서류 보낼 테니까 정리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이게 맞는 것 같았기에 전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도 그동안 참았던 아버님이 폭발하셔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오랜 세월을 견뎌도 안 맞는 사람들은 결국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이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한동안 힘들었지만 전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로요. 사돈 간에 있었던 일로 이혼까지 하게 된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돌이켜보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선을 넘었을 때는 결국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